작년 가을에 경영전략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한 1000명 정도 경영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지막 강연 세션을 맡아서 많은 분들에게 강의하다가 중간에 제가 대뜸 비즈니스는 그랬거든요. 거기에는 가인지 그룹을 잘 몰랐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는 많은 티켓 파워가 있는 연사님들을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강연을 하다가 비즈니스는 하니까 사랑입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어떤 짜릿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사회교과서에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추구이고 정당의 존재 목적은 정권 창출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의도에 계신 분들도 지금 그걸 배우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이 이윤 창출이 아니라 기업의 존재 목적은 고객가치 창출이고 정당의 존재 목적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윤도 남고 정권도 창출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의 목적과 결과를 섞어버리고 결과만 바라본 채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를 벌써 25년째 해오고 있다 보니까 많은 곳에 가서 제가 그냥 자동으로 습관처럼 비즈니스는 사랑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어떤 한 경영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모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우연히 비즈니스는 사랑이잖아요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너는 진짜 그렇게 하니?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불편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한테 아니 무슨 말이에요? 비즈니스가 왜 사랑이에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가인지 컨설팅 그룹은 비즈니스를 사랑으로 해서 비즈니스에게 사랑의 힘을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희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저희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밥집 사장님이 레시피를 개발을 해서 1년 내내 고생해서 10월 1일 날 첫 오픈을 합니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오셨고 내가 개발한 돼지국밥 열심히 끓여서 다대기 집어넣어서 섞어서 드렸어요. 그리고 주방 뒤에서 그 손님을 바라보면서 이거 맛있게 드실까? 보고 있을 때 그 국밥 맛있게 먹는 손님 보면서 흐뭇함, 그 돈 10,000원 받는 거 이상의 어떤 뿌듯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돕는 한 안경 회사가 있는데 이 안경 회사는 이 안경을 어떻게 하면 세련되면서도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생활을 할 때 스타일도 좋고 시력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안경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저는 그 회사를 사랑 기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는 수많은 경영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모두 공통점은 뭐냐? 고객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100% 고객이 사랑을 느꼈다고 말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지만 어디 우리가 사랑할 만할 자격을 갖춘 사람만 사랑이라고 말해준다면 제 아내에게 제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나는 우리 자녀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자격이나 기준이 아니라 방향성이나 노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로 저렇게 좀 격려해주면 안 됩니까? 제가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지하게 제 말씀을 듣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사례들 그리고 가인지 컨설팅 그룹이 돕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의 사례를 좀 말씀드렸어요. 그 미팅이 끝나갈 때쯤 저랑 악수 나누면서 그분이 코트를 입으면서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서서 4명 그리고 5명의 사랑하는 저희 동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오셨다면 진지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했던 그런 일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도 나의 삶은 사랑입니다. 이야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보시고 당신의 삶은 사랑입니다. 시작. 당신의 삶은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료들과 나눈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만약 베를린이라고 하는 거대 도시에서 전 세계에서 모인 경영자들이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경영자들이 모여서 강의도 듣고 전시회도 이루고 저녁 파티 시간이 되어서 서로 명함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한국에서 참여한 어떤 경영자가 명함을 내밉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온 누구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Came from South Korea. 한국에서 온 그 경영자의 명함을 봤을 때 다른 나라에서 온 그 경영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 한국에서 오셨어요.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을 사랑으로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 출발한 경영자를 향해서 질문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거 불가능할까요? 같이 노력한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나치게 규범적으로 혹은 평가 기준 삼아서 말하지 않고 조그마한 열매가 있다면, 작은 노력이 있다면 그걸 기대하면서 간다면 기꺼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 혹은 경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옆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작은 노력을 사랑으로 간주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한다면 충분히 우리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침 유튜브 방송하는 사장입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김경민의 경영 벙커 유튜브 라이브 방송 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 일찍 나와서 수고해주는 저희 연구원이 아주 흐뭇한 얼굴 표정으로 매니저가 배우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저분이 열심히 자료를 만들어줘서 아침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또 있는데 빨간색을 입었는데 저쪽 끝에 있네요. 한 달에 일주일은 또 저분이 자료를 만들어줘서 제가 앞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뉴스 공장이나 뉴스 쇼나 무슨 쇼 보지 마시고 김경민의 경영 벙커 유튜브 채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7시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보실 때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벽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벽돌의 이름은 구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실 때 이 벽돌이 빨간색이라면 여러분들 배터리가 빨리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반드시 검정색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침 방송을 시작한 지가 벌써 3년이 돼 가는데요. 저는 사실 컨설턴트로서 아침 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영자 조찬 모임에서 어디 가서 강연도 하고 또 아침에 경영자들을 미팅하는 일정을 잡아야 돈도 법니다. 그리고 경영자 연합 모임에서 강연을 해야 영업도 잘 되죠. 그래서 연합 모임에는 단가도 좀 강사료도 낮춰가지고 나가는 게 경영 컨설팅 회사 대표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거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 방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대기업들, 중견기업들 강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더백 기업들, 30인 이하, 경우에 따라서는 더 작은 기업들에게 포커스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시선입니다. 사랑은 눈높이를 올리면 어렵지만 눈높이를 낮추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랑이 어렵다면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 자동으로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경영 컨설팅 회사의 지식을 기꺼이 컨설팅 수수료를 내지 못하는 많은 경영자분들을 위해서 아침에 2시간씩 시간을 내서 7시부터 9시까지 강의를 합니다. 그거 하려면 저는 5시 반에 출근해야 됩니다. 근데 올해도 유혹이 많았습니다. 대기업에서 연락이 와요. 아니 대기업에 그렇게 아침에 강의를 합니까? 좀 저녁에 하면 안 됩니까? 임원들이 60명이 모인대요. 이야. 중견기업 사장님 50명이 모인대요. 이야, 절반만 보고 이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대표들이 시리즈 A, B 받은 친구들만 20명 모여있대요. 상장기업 준비하는 기업만 15개 기업이 포럼을 한대요. 연락이 많이 옵니다. 솔직히 저 일정을 돕고 있는 매니저는 알 겁니다. 일정 어떻게 좀 조율이 안 될까요? 사전 녹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제가 더 약한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아니 우리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아니 여빈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원칙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통장을 안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죠. 저한테 사랑이 뭘까? 그거는 경영자들을 바라볼 때 경영 컨설팅 회사가 대기업을 보고 중견기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더백 기업들, 그보다는 좀 작은 기업을 봐서 경영의 지식에 접근권이 약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먼저 약속한 일정을 깨지 않는 것,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하고 또 기회가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언더백 기업에 포커스를 해서 비즈니스 세계의 사랑이 확산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잘 지켜내는 것이 저에게는 올 1년 동안 난 못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다이나믹이 꽤 있었습니다. 이제야 저희 동료들에게도 말하게 되네요. 저는 어렸을 때요, 전남 신안군 지도에서 살았습니다. 섬놈입니다. 아일랜드 보기. 저희는 시골이 서해안이었기 때문에요, 바다가 멀리 내다보는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강처럼 느껴졌습니다. 섬이 워낙 많으니까 바다가 굽이굽이 강처럼 느껴져서 어른들은 종종 강에 나간다 그랬습니다. 아니, 저는 학교에서 분명히 저기가 바다인데 강에 나간다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게 어른들의 해학이 좀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저희 마당이 바다가 내다보이는 마당이었는데요, 마당에는 큰 감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감나무가 가을이 되면 워낙 감이 많이 열려서요, 이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간짓대라고 그러죠. 간짓대로 그 열매 때문에 쭉 처진 나뭇가지를 이렇게 쑥 잡아 끌어올려주던, 그리고 그거 놀다가 건드려서 야단도 맞고 뭐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됐는데 그 해는 감나무에 감이 안 열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쭉 처질 정도로 홍시감이 많이 열렸었는데 그 해는요, 뭐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어느 날은 한 여름이었어요. 꽃도 별로 안 피고 열매도 별로 없으니까 제가 이랬죠. 아버지가 장에 갔다 오셨는데, 아빠, 감나무가 감이 안 열려. 얘가 이상해. 병 들었나 봐. 이랬죠.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냅둬라. 해거리 한다. 그러셨어요. 아마 나이 좀 드신 분들은 해거리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식물들도, 때로는 토지들도 해거리를 합니다. 그 식물이 몇 년 동안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히면 어느 한 해는 스스로 웅크려들죠.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고 뿌리에 집중하는 한 해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더라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 주변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는 진리와 영생에 관련된 비밀을 잘 깨닫고 저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분들을 찾아가서, 아니 왜 이렇게 좋은 거를 못 믿어? 아니 뭐 믿져야 본전인데 왜 그래? 아니 왜 그렇게 고집이 세? 제 열정이 그런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자연을 보고 좀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때가 있더라고요. 토지에도 때가 있고 식물에도 해거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감들은요, 한 4년에 한 번 해거리를 하고 사과나무는 한 6년에 한 번 해거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 농부는 이 지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그래요. 오랫동안 이 농사도 짓고 과수원 하시는 분들은 그 비밀을 안다고 그래요. 글쎄요, 저도 사업하면서요, 또 경영자로서 일하면서 한 60여 명 정도 되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있죠. 제가 바라볼 때, 저 친구는 좀 왜 저러지? 이 친구 왜 저러지? 이게 눈을 조심해야 되네요. 눈을 마주치면 안 되네요. 그때마다 제가 이 퇴근하고 이렇게 좀 드라이브도 걸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요, 제 스스로가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도 해거리가 있더라고요. 또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해거리가 있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한 가지 있죠. 지금은 이 중증 치매로 요양원에 누워 계신 지가 한 10년 정도 되신 저희 어머니가 계십니다. 치매 초기 때, 거의 한 10년 전 이야기인데요. 치매 진단을 받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광흥창역 옆에 상수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서강대교를 바로 앞에 끼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저기 시골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서울 올라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강을 좀 구경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서강대교 위로 이렇게 쓱 가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대교를 지나다 보면 그 밑으로 강북에서는 강북강변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요, 아주 빠른 속도로 다 합하면 한 20차선 정도가 되죠. 거기로 정말 빠른 속도로 일산 방향으로 퇴근하는 그런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위를 걸어가다가 제가 어머니한테 이랬습니다. 엄마, 여기 좀 보시오. 차들이 지나가요. 사투리가 거신 분이라서 저도 사투리 좀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따, 뻘딱의 기들처럼 다 지집차사 들어간다야. 그러셨어요. 아따, 저기 개털에 있는 개들처럼
자기 집 찾아서 다 어디론가 간다. 요 말이에요. 전라도 사투리죠. 제가 어렸을 때 뻘밭에 많이 나갔습니다. 조개도 잡고 낙지도 잡고 게도 많이 잡았죠. 그런데 거기에 저희 시골에는 농개라고 약간 빨간색 빛이 나는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긴 개 있죠. 긴 거. 그래서 제가 뻘밭에 가면 저희 어머니는 그 개를 잡으셨고 저는 놀고 거기 뻘 막 달리면 그 개들이요 빨리 자기 개구멍으로 갑니다. 그럼 그 부분만 회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제가 또 지나가면 개들이 또 나와요 밖으로. 그럼 거기는 또 빨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뻘밭이 빨갛게 있으면 그건 개들이에요. 막 달리면 도망가서 제가 있는 반경 한 2m 정도만 하얗게 되는 거예요. 개들이 없으니까. 그 모습이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드셔서 치매 초기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내 집을 찾아서 영원한 본향집을 찾아서 아마 가시겠죠. 저희 아버지는 이미 천국에 가셨고 저희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신 지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온몸에 경직까지 와 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코수를 통해서 양분을 넣고 계시죠. 그런데 자식들의 욕심이겠죠? 아마도 자식들의 욕심이겠죠. 그래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만져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참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를 이제는 어제하는 시기 내에 보내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인생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사셨고 그리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영원한 본향집을 향해서 머지않아 아마 보내드려야 될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제가 언제까지나 뻘밭 위의 개들처럼 숨쉬고 살 수는 없겠죠. 이제 저의 영원한 고향집이 천국을 향해서 자기 구멍을 찾아서 가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제가 가장 감사한 걸 물어보는 질문에 저희 테이블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들은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기숙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지낼 날들이 많지 않았는데 올해 6개월 동안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에 집에서 6개월 동안 지냈습니다. 다 큰 아들이 자기 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마치 고등어 한 마리가 꿈틀꿈틀한 모습 같아 보여가지고 너무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엉덩이도 치면 왜 그래요? 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아들이 어디 가서 샤워하고 있으면 방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면 막 열어보고 싶고 야 이렇게 걔가 이렇게 커가지고 막 이러네. 그리고 아들 입장에서는 왜 그래 당신?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참 좋았던 게 한강을 나가서 종종 산책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랑 저 그리고 제 아들. 근데 제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기독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죠.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 온 아들이 저한테 어느 날 문득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요, 혹시 그거 2000년짜리 사기극 아닐까요? 이게 다 가짜는 아닐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들이 그때 관심이 있었던 게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이 현대물리학, 우주 전체 생물학 관련된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물론 저도 공부했죠.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맞다. 전 세계 인구 80억 중에서 20억 명을 속이고 있고 2000년짜리 사기극일 수도 있다. 그러니 너는 계속해서 회의하고 의문을 던지고 네 스스로의 고민으로 너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네가 답을 찾았을 때 인생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아들, 아빠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 근데 아빠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더라. 그거는 그 첫 번째는 아들, 아빠가 고등학생일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기도회를 엄청 막 이러면서 했었거든. 근데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아빠가 경험한 어떤 뜨거운 경험이 있었어. 그거는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기제에 의한 환상 효과나 플라시보 효과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경험했던 그 뜨거웠던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거는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어. 아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아빠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부터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창조냐 진화냐 이런 토론을 최소한 20번 이상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책도 20권 이상을 읽은 것 같아. 그래서 네가 과학과 신학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그 고민하고 네 스스로 해봐야 돼. 칼 세이건 봐야 돼. 리차드 도킨슨 너 봐야 돼. 공부해야 돼. 그거 찾아야 돼. 근데 아빠의 결론은 빅뱅 이론과 창조가 너무 같은 것 같아.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와 과학이 발견하고 있는 빅뱅이
과학이 아직 다 발견하지 못했지만 창조의 비밀을 점점 더 발견해 가는 것 같아. 양자역학의 비밀과 존재와 비존재가 함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같은 느낌이 들어. 과학이 발전할수록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했습니다. 누군가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를 보지 말고 주장을 하는 사람의 존재 방식을 봐야 돼. 메시지를 보기 전에 메신저를 먼저 봐야 돼. 인생을 보다 의미 있고 값지고 보람차며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 메시지를 판단할 수 없다면 메신저를 보면 그 메시지를 판단할 수 있어. 이런 생각 때문에 아빠가 믿는 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야. 너는 이제 곧 결혼도 할 거고 네 자녀를 키울 텐데 네 자녀도 무조건적으로 데리고 가지는 말어. 질문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공부하게 해야 돼. 그래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글쎄요, 사랑으로 일한다는 것 414라고 부르죠.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는요, 저희 동료들을 부르는 닉네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죠? 하열사라고 대답했죠. 하열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는 사람들. 하열사입니다. 저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저렇게 사랑으로 일하는 걸까? 저 사람들은 어디서 저런 에너지를 얻어서 저런 방식으로 일하는 걸까? 라는 게 궁금한 분이 계시다면 가까이 있는 우리 하열사들에게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뭔데 그래?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너는 그렇게 일해?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보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쳐야겠네요. 저는 금요일 저녁마다 옥장 모임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저녁 식사도 함께하고 주변 사람들과 서로 이야기도 나누죠. 오늘 이 시간 구조에 저희 목장님들이 같이 오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목장 모임을 책임지는 건 저지만 목장 모임에서 밥을 차리는 건 제 아내죠. 매주 금요일마다 열심히 밥을 해대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내를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던 한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언니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죠. 규남아, 왜 맨날 너만 고생해? 좀 돌아가면서 좀 해. 너 혼자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불공평한 거야.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저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됐다. 드디어 공평하게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서로 엠빵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 아내가 그 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언니, 공평하면 힘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관계성 속에서는 사랑의 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나 존경받고 정말 탁월한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쩌면 나보다 좀 못 배울 수도 있고 어쩌면 나보다 덜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우리 엄마의 이야기를 내가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향한 불공평한 관계를 평생 동안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말이 잘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 엄마의 이야기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랑은 상대방에게 불공평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자꾸 불공평함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불공평함에 그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당신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마구간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